비둘기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나는 게 아니다. 비둘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기가 사실 비둘기를 날 수 있도록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저항이 있기에 자유가 존재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대신 그렇게 살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일들을 감내해 나가면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심리학 읽는 밤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모로 불안정했던 최근의 저의 감정 상태를 평온하게 이끌어준 책입니다. 아침마다 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더라고요. 세상 만사 모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인생은 나의 삶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저자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으로부터 타인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심리학 읽는 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세상살이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에 외적인 것이나 과거의 사건에 돌릴 수도 없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해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어찌해 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눈앞에 두고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따름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생긴다는 건 역시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4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신아는 2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마음껏 여행을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단둘이서 여행을 떠났던 건 한 번뿐이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 두 분이서 도쿄에 다녀왔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은 아이들이 커서 자립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됐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인생을 누리려고 계획했던 그 시기에 거꾸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었다. 서서히 당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만약 사실대로 알리면 불안하고 우울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와 아버지께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그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당신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들어야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어머니의 과제였다. 그것이 나나 아버지의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점차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때 어머니는 돌연 옛날에 배우던 독일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알파벳부터 다시 가르쳐 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의식이 가물거려 공부를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번에는 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드렸다. 이윽고 어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됐다. 그때는 내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어도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토록 꿈쩍도 못하고 하물며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인생의 그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어머니는 지금 의식조차 없다. 그렇게 건강이라는 것도 어머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나 행복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한 이후로 돈 버는 일은 애초에 포기했다. 그러나 명예는 갖고 싶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명예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런 명예조차도 내가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간병으로 몇 개월간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물론 그때는 이미 그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용기부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강의를 하며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너무도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을 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해 주길 바라기만 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애써 노력한 결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늘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건 처음부터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원래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이 1명은 끼어 있다. 반면 10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이해하고 좋아해 준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이 2사람이다. 나머지 7명은 그때그때 태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들의 입맛을 일일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를 싫어하는 1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업무상의 대인관계를 교우관계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업무상의 관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얼굴 맞대며 근무하는 업무상의 인간관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은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니 업무상의 관계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교우관계처럼 여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친구로서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업무상의 인간관계와 교우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유용하다. 어쨌든 업무상의 관계에서 역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단연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부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원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원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상대를 대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그 편이 서로를 잘 안다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있었다. 어느 날 화성인 남자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름다운 금성인 여자를 보게 됐다. 남자는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자가 데이트에 응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느낌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이,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다.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됐다. 반복되는 데이트도 실증이 났고 안정감을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화성인 남자는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한 뒤 지구의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다. 이 무렵부터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구인이듯 자신들도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제까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이 나와 달라도 다른 별 사람이라 생각해서 용납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지구인인데 왜 저 남자는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그녀는 나와 다르게 느끼는 걸까?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는 서로가 다르다는 전제를 잊는 순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원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게 이해의 출발점이다. 낙천주의와 낙관주의. 개구리 두 마리가 있었다. 두 개구리는 우유가 든 단지 가장자리에서 폴짝 뛰다가 단지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다. 한 마리는 아 이제 끝장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이내 포기해버렸다. 그러고는 그저 개굴개굴 울기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개구리는 우유에 빠져 죽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달랐다. 똑같이 우유에 빠졌지만 그 개구리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리저리 열심히 헤엄치며 발을 저었다.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자 발 아래가 단단해졌다. 우유가 치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구리는 폴짝 뛰어 바깥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낙천주의랑은 좀 다르다. 낙천주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낙관주의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바로 그 현실에서 출발하는 태도다. 예컨대 어떤 아이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암담할 때가 있다. 낙관주의는 그렇게 암담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발한다. 반면에 낙천주의는 어쨌든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따라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한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에 서는 건 역시 곤란하다. 비관주의적인 태도는 용기를 잃었을 때 나타난다. 현실은 아무리 해도 바뀔 수 없다며 포기하는 태도다. 그런 비관주의 역시 결국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낙천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낙천적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비관주의자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낙천적인 사람은 패배에 직면해도 놀라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지독한 비관주의자가 겉으로는 낙천주의자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관주의도 낙천주의도 아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낙관주의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바로 그게 낙관주의다.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서 가능한 일을 시도할 때 현실의 사태는 무언가 변화하게 된다. 아들러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은 낙관주의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온통 장밋빛이라고 가르치거나 세계는 온통 암흑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개구리 일화를 아들러에게서 들은 알프레드 팔로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용소의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다. 우리는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심각하다는 것과 진지하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진지해야 한다. 마치 트럼프처럼. 트럼프 게임을 할 때 미안, 지금 이번 판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임이 재미없어진다. 진지하게 게임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게임에 졌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자기 수용. 아들러 심리학은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지적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먼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다. 아들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라는 도구는 다른 것과 달리 대체 불가능하다. 그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한탄해서는 곤란하다. 그 대신 자신이라는 도구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우리는 자신이라는 도구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드레이커스는 크리스텐센을 가르칠 때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상을 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에 나는 약간의 반발심을 느끼긴 했지만 이 말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러 심리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철학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중하고 정밀하게 고찰하기 마련이다. 행복은 철학의 중심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행복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랬기에 드레이커스의 조언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을 강요하고 그것처럼 되라고 요구한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흉내내라고 다그치고 무언가 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런 바람직한 인간상은 허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닮아서도 안 되고 닮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 서툴다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성격이 어둡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러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경우 아들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한 시점을 바꿔보라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가 시점을 바꾸도록 도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누군가 자신의 성격이 어둡다고 고민한다면 당신은 성격이 어둡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남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착하다고 시점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서랍에 붙어 있던 어둡다는 라벨이 착하다는 라벨로 바뀌게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그게 아들러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다. 그때에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추하든 아름답든 시기를 받든 질투하든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비열하다고 느끼고 그걸 고상하게 바꾸기만 하면 멋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때 당신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